이분은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때나 유럽에서 부동산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하게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레버리지된 상품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중국 밖으로 돈을 뺐을 것 같은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많이 뺐을 것 같고 자산과 부채가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데 돈이 갑자기 이쪽에서 없어진 거죠, 밖으로.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공동 부유는 없다? 공동 가난만 있는 거죠. 근데 다 같이 잘 살자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 그 사람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어서 올라가는데 다 같이 잘 살자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제 업사이드가 없어졌다는 거죠. 청년 실업들도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닐까. 기술 기업들을 혼내면서 더 국가를 컨트롤하기에는 더 쉬워진 거죠. 일본이랑 비슷하게 뭐 저인플레 저금리 때문에 망가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좀 중국이 저 정도로 적당한 침체 수준을 거쳐줘야 나머지 나라들이 골디락스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테이바랩의 케빈강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네. 이 얘기 해주신다고 어제 말씀해 주셔서 네. 기대가 됩니다. 어떤 얘기 해볼까요? 일단 단순하게는 미국 주식 팔고 중국 주식 사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사도 해보는 됩니까? 게 이제 물음표를 던지고서 이제 네. 뉴스를 좀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더니 이제 하버드대 교수님이 케네스 로고프라는 교수님이 네.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네. 보통 이제 뉴스들을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솔직히 중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결국 뭐 뉴스 나오는 거 보고 뭐 지표도 나오는 거가 그냥 믿고 그럼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걸 사고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각자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트레이딩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자산 배분도 하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뉴스들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나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뉴스를 다 믿고 사야 될 거냐. 뭐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뉴스나 리서치들이 나왔을 때 그걸 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지는 다 각자 생각할 몫이잖아요. 똑같은 뉴스를 보고도 살짝 맞아요. 팔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를 보고 그 뉴스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은 동의하고 어떤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지를 보면서 투자를 할지 말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지를 아주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이 근데 웃겨요. 전 세계가 다 안다. 네, 이게 네. 저 녹색은 제가 보통 이런 거 만들 때 녹색은 제 생각을 쓰는 거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어쩐지. 검정색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제가 요약해서 이제 좀 기니까 그걸 이제 네. 한 줄 한 줄로 요약해서 쓰는 거고 녹색들은 그냥 제 마음대로 뇌피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쩐지. 네, 그래서 중국 경제 흔들리간다고 얘기한 게 이분이 지금 이렇게 저 부채 슈퍼사이클 중국에 저 얘기를 한 게 2015년도래요. 네. 지금이 몇 년도요? 2023년. 8년 됐네요. 8년 됐어요. 네. 8년 동안 중국은 슈퍼사이클, 부채 슈퍼사이클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드디어 이제 온 거죠. 슈퍼사이클에 8년이 지나서 이제 컨트리 가든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8년 동안 계속 부채 위기야 하다 보니까 이제 8년이 지나서 드디어 한번 걸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 지나왔죠. 지금 헝다도 지나오고 다 지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분은 옛날부터 얘기를 하셨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70세라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8년 전서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하신 거니까 60대부터 70대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쭉 하고 계시고 책도 계속 쓰고 계세요. 보니까. 그래서 5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부동산 시장의 위기다. 현재가 그다음에 부채 슈퍼사이클이다. 그리고 일본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뭐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자기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중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을 것 같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대만 침공 우려가 좀 있다. 이렇게 5가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근거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해 주신 걸 이제 리뷰를 해보면 부동산 시장이 위기다. 그래서 8월 7일 날 이제 컨트리 가든이 이제 만기 이자를 300억을 못 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막 중국 큰일 났다. 막 이런 게 나오면서 오히려 원래 부동산 문제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나오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뭐 이제 지방정부라는 이름만 나왔었는데 새로운 비이클 이름도 나오고 그러면서 더 까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랬더니 생각해보면은 지금 여기서 나온 것만 봐도 되게 무섭잖아요. 7월 누적까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신규 착공이 24.5%가 줄었고 부동산의 기업 투자도 11%가 줄었고 오피스 건물 판매도 18%가 줄었다는 거예요, 올해만. 그러면 올해 진짜 나쁜가 본데? 그리고 이제 중국 빈집이라고 나와요. 3천만 채가
채가 빈집이래요. 수용 가능 인원이 8천만 명이에요. 우리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죠? 그다음에 매 미입주돼 있는 아파트가 1억 채래요. 네? 그래서 수용 가능 인원 2억 6천만 명. 근데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저 위에 괄호치고 써 있는 게 2021년 추정이에요. 지금 2023년이에요. 네네. 지금 어떤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거를 땡겨왔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실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 자료예요. 23년도에 오피스 같은 경우는 23.7%. 그러니까 과거로 넘어가서 2021년도면 그래도 코로나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22.2%.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도 지금이 공실이 더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업용 시설 같은 경우도 그때가 7.7이 공실이었는데 지금은 9.3. 네. 상업용도 비었는데 이건 미국이 뭐 상업용 부동산 난리라고 생각했는데 중국도 더 난리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숫자만 다 보면. 네. 그렇죠? 그리고 지방 정부의 수입은 거의 다가 이제 토지 사용권 가지고 했던 건데 그게 40%나 됐었어. 재정 수입에. 이러니까 이제 진짜 위기 되면은 큰일 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공급 과잉 때문에 이제 제3선 도시들, 근데 컨트리 가든이 제2선, 3선 도시들의 아파트 지었던 회사라서 컸던 건데, 예, 막 지어대니까 컸던 건데 그게 이제 부동산 하락하니까 컨트리 가든이 힘들어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팩트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최종 결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화면이. 그래서 진짜 저렇게 나쁘면은 중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빠졌나 보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네. 많이 빠졌으면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그려본 거예요. 이 차트는 뭐냐면 컨트리 가든, 그 다음에 이제 항생 본토 부동산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토 부동산들을 다 만들어서 지수화 시켜 놓은 거겠죠. 그 다음에 홍콩 H 지수는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잘 아니까. 그 다음에 CSI 300이라고 중국 본토 상하이 심천 두 개 합쳐져 있는 300개 종목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A50라 그래서 후치 A50라고 대형주들을 모아놓은 이제 ETF들 많이 쓰는 인덱스가 이제 그건 이제 그 서양 영국 후치가 만들어 놓은 인덱스고, 저 CSI는 이제 중국 본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덱스예요. 그래서 300 종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이제 전체 심천과 상하이를 다 합천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맨 끝에는 보라색은 코스피. 네. 근데 5년 전, 5년 후 지금으로 딱 보면은 딱 느껴지시는 게, 아니 심천 상하이 CSI 300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17% 플러스예요. 그리고 5년 동안으로 봤을 때. 근데 코스피가 13% 플러스.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나온 게 5년이 5년간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네. 이제 코로나 전부터라고 네. 봐야,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보통 코로나를 극복했다? 아니다. 코로나 전을 회복했다? 아니다. 이렇게 자꾸 비교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 대비로 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5년으로 길게 가져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쭉 내려간 부분들이 있는 데가 여기가 이제 코로나 시기인 거죠. 2000년도. 2020년도. 그래서 보시면 그게 다 포함된 시기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코로나를 통과해서 온 시기니까 전하고도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와, 이거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빴어?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중국 본토 지수보다 나쁘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코스피가 저평가인가 오히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에 반대로 컨트리 가든 90%가 빠졌어요. 그때 대비해서. 거기다가 올라갔던 거 생각하면은 뭐 여기 고점 대비로는 더 빠진 거죠. 여기서 나름 올라갔던 거니까. 이 전 그리면은 이제 컨실러들 막 이렇게 올라가요.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거에 반하면 또 그게 반하면 많이, 네. 예, 그러면은 결국은 중국도 봤을 때는 부동산 지수가 빠졌고 부동산 관련 주식들이 빠졌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안 빠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뭔가 중국 주식을 살 때도 지금 굉장히 중국 주식이 저평가에서 살 수 있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뭐 ETF를 사면은 CSI 300이나 A50를 사게 되거든요. 아니면 HSCI. 근데 HSCI는 홍콩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나름 저거는 공매도도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빠질 때 많이 빠져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ELS 같은 거로도 또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기초자산으로 저 지수를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아마 연말 되면은 이 지금 H 지수가 상승을 못하면 아마 뭐 30% 깨졌다, 40% 깨졌다, ELS 폭탄 맞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뉴스가 나올 거예요. 아마도. 예. 왜냐면 이제 만기가 3년이 지나가기 시작해요. 이제 만기가 와가요. 지금까지는 상승하면 원금 찾을 수 있어라는 희망이 좀 있었는데, 그 예를 락인 들면 구간 이제 기준에 쳤어요. 되는 낙힌을 쳤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 못하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그냥 끝나야 되는 ELS들이 잔고들이 꽤 많을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만기가 되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럼 만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만기가 되면 그거를 해지했던 포지션이 다 물량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물량이 있을 수 있지도 않을까? 뭐 이런 이제 물음표 그 물량이 그렇게 임팩트를 줄 정도로 크진 않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지수상에서 봤을 때로 딱 살만한 지수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CSI 300이나 이런 거는 무서워서 못 사겠고 하나도 안 빠졌잖아요. 5년 전 대비. 그러니까 오히려 H지수는 또 빠졌으니까 좀 사도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H지수 저 안에는 이제 텐센트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IT들이 때려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서부터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아까 그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부채 슈퍼사이클을 이렇게 설명을 쭉 하셨어요. 근데 과연 이분은 이제 미국의 서프라임 때나 유럽에서 부동산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하게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채 사이클로 만들어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파생 상품, CDO 뭐 이런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서 레버리지를 엄청 썼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터지면서 임팩트가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레버리지 된 상품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만 뭔가를 한 거고. 대부분의 금액은. 그래서 저게 지금 부동산 부채 사이클이라기보다는 저는 자산과 부채를 계속 부채를 늘려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는데 올라갔을 때 그냥 그 돈을 못 빼게 하고 팔고 사고를 못했으면 모르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누군가에게 팔고 비익을 팔고 나서 그걸로 돈을 번 다음에 그게 중국 안에 돈이 있으면 어디선가 중국 안에 돌 텐데 중국 밖으로 돈을 뺐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많이 뺐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많이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제 건너 들어보면 다 중국 사람이에요. 고래가. 그 얘기는 결국 그게 어디서 났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돈을 밖으로 빼나왔고 그렇게 보면은 그냥 자산과 부채가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데 돈이 갑자기 이쪽에서 없어진 거죠. 밖으로. 중국 안에만 있으면 뭐 누군가가 가지고 쓰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저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진핑은 이제 뭐 부패와의 전쟁 선포하고 뭐 난리치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뇌피셜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얘기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텐센트나 이제 알리바바 같은 이제 규제를 이제 막 했잖아요. 테크 기업을.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온 게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부유 얘기하면서 이제 같이 잘 살아보자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계속 더 나빠지고 있죠 지금. 근데 그 원천적인 이유는 이제 공동 부유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그냥 뭐 방송에서 얘기할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동 부유는 없다, 공동 가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 그 사람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어서 올라가는데 다 같이 잘 살자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제 업사이드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눈높이 높아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청년 실업들도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닐까. 그리고 결국은 근데 이제 정권 입장에서 보면 안면인식이나 이런 이제 기술 기업들을 이제 혼내면서 그 기술력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더 국가를 컨트롤하기에는 더 쉬워진 거죠. 더 정확하게 데이터 드리븐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지겠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일본이랑 비슷하게 뭐 부동산 법을 끝나고 나서 저인플레 저금리 때문에 망가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좀 이 좌우로 봤을 땐 다르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소비를 더 부양을 시키면서 뭔가 이제 정권에서는 이제 관리는 되고 있는데 이제 지지율도 안 올라가고 좀 안 좋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돈을 이제 미국처럼 이제 직접 계좌에다 돈을 꽂아주면서 돈을 쓰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 뭐 2, 3선 도시들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대책을 마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발 글로벌 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도 저는 이제 별로 다르다라는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된 상품들도 그렇게 많이 없고 그다음에 선진금융기관에서 돈을 많이 빌리거나 글로벌 마켓에 나와가지고 돈을 빌려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소비 활성화를 시켜서 결국 경기를 급반등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어떻게든지 진작시키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더 나머지 나라들한테는 나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예, 적당하게 돼야지 이게 너무 활성화가 돼서 확 올라가면 이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인플레를 더 자극할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나라들이 금리 인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버티고는 있어야 될 거. 지금 레벨도 높은데 이걸 계속 2, 3년 끌고 간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침체가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티지 않고 인플레도 2% 정도, 2%, 2, 3% 정도가 맞춰졌다 해서 금리를 어느 정도 내년 정도서부터는 인하를 어느 정도 해줘야 이게 부채가 워낙 많잖아요. 솔직히 자본주의 자체가. 근데 그 이금리를 계속 유지시키는 거는 조금 더 불안한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지금 그냥 중국이 저 정도로 적당한 침체 수준을 거쳐줘야 나머지 나라들이 이제 골디락스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의 중국 경기가 좋아짐으로써 원자재 값이 올라가서 인플레가 되는 부분이 오히려 이제 더 저는 악재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악재고 뭐 중국판 리먼 얘기는 별로 아니다. 왜냐하면 전염이 안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청년 실업 대만 네. 침공 부분은 어차피 그 중국 친구들 어린 친구들 만나보면 나름 이제 그 민족주의 성향 뭐 이런 게 엄청 세요. 진짜로 세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취업을 안 하고 있고 이런 거는 한다고 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상황보다는 약간의 이제 다른 세대를 욕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정권을 욕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약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국뽕인 거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분이 얘기한 건 그런 청년들의 그런 불만과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분의 의견이었는데. 그 교수. 네, 교수님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는 아닐 것 같다는 네. 거예요. 왜 걔네들이 불만이 정부에 있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중 갈등에서 일어나면서 뭔가 썸띵 잘못되는 반도체 관련돼서 서로 이제 뭐 안 맞거나 지금도 화웨이 뭐 좋은 거 만들어졌다고 막 이제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혼자서 잘 이제 많이 팔면 되거든요. 자기들끼리도 핸드폰 안 썼던 애들한테 팔면 되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잃을 거 랑 자기네들이 가질 거를 비교해서 뭔가 대만 침공이든 이런 의사결정들이 일어나지 그게 내부적인 뭐 밖으로 돌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인도 쪽도 지금도 분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남중국해도 있고 뭐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계속적으로 있어서 꼭 이쪽에만 이렇게 포커스 맞춰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짧게 마지막 장표도 봐주세요. 이건 뭔가요? 아, 이거는 네. 이제 그냥 저희 인포맥스랑 네. 저희 회사랑 현금 조정 인덱스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현금을 비중을 조절해서 제가 맨날 현금 비중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어떻게 이제 머신러닝으로 포뮬러를 통해서 이제 현금 비중을 좀 조절해서 어떻게 기초자산보다 리스크는 적게 가지면서 기초자산과 비슷한 수익이 날 수 있는지를 만들어서 이제 인덱스를 발표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곧 이제 전통 자산들도 이런 인덱스를 만들어서 인포맥스랑 같이 이제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테이블앱 케빈강 대표와 함께했고요. 미국 주식 팔고 중국 주식을 사야 되는지 중국에 대한 얘기 조금 생각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